미국이 캐나다산 제품 200억 달러치의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 전쟁 중이라고 표현하며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최대 금융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킨다는 작전을 설명하며 비협조하는 국가는 글로벌 왕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방법원이 75개국 국적자의 이민 비자 발급을 사실상 가로막았던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에 대해 10만 달러가 넘는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연방관보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심각하게 노후화된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의 시 소유 구간을 전면 보수하기 위해 최대 40억 달러를 투입하는 대규모 공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퀸즈 더글라스톤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이 새벽에 총기 강도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미국 내 15개 주에서 알팔파 새싹을 매개로 추정되는 식중독 집단 발병으로 55명이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헬름스 브라더에서 고객님 원하시는 모든 머세디스 벤츠 모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식 숍에서 당사의 전문 세일스팀이 직접 차량 안에 드립니다. 당사의 타고난 서비스 센터 웹사이트에서도 계속됩니다. 웹사이트는 통해 완벽한 모델을 찾아보시고 직원 서비스 센터의 차량 정비에 예약해보세요. 구매와 정비 모두 차택, 픽업 위치, 딜리버리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헬름스 오더 그룹 계열사인 헬름스 브라더와 함께 오늘 고객만의 차량 수요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두 나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2일 자정을 기해 캐나다산 제품 200억 달러어치의 5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는 다음 달 8일부터 똑같은 규모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맞섰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 전쟁 중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전격 부과했고 캐나다도 다음 달 8일부터 똑같은 규모로 맞불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21일 밤 워싱턴에서 진행된 양국 무역 협상이 최종 결렬됐고 미국은 곧바로 캐나다산 제품 200억 달러어치의 50% 추가 관세를 발효했습니다. 하키용품과 위스키, 유제품, 목재, 의류, 시멘트, 가구 등이 관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카니 총리는 22일 오타와 기자회견에서 공격을 받으면 전쟁 상태고 우리는 공격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8일부터 철강과 유제품, 가전제품, 농기계, 펄프 제지, 전자제품 등 미국산 제품에 똑같은 규모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왜 깨졌는지를 두고 양측 주장은 엇갈립니다. 카니 총리는 미국이 협상 마지막 순간 캐나다가 다른 나라와 무역 협정을 맺을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과 함께 프랑스어권 문화 보호 장치를 약화시키는 요구를 새로 꺼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조건도 막판에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니 총리는 이를 주권을 겨냥한 힘의 과시라며 미국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너무 적은 것을 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캐나다가 이미 합의된 조건을 뒤집고 새 요구를 추가해 협상을 무산시켰다고 반박했습니다. 철강과 자동차, 목재 관세를 낮추는 등 어느 교역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캐나다가 주로 편입되는 혜택은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고 적으며 51번째 주편입 주장을 재차 꺼냈습니다. 캐나다 안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카니 총리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쪽에서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지금은 캐나다와 무역 전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며 물가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캐나다 수출의 4분의 3 가까이가 미국으로 향하는 만큼 한 캘거리대 경제학자는 뉴욕타임스에 이번 사태로 캐나다에서 최대 9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모두 추가 협상 일정은 잡지 않은 상태여서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을 상대로 초강력 경제 제재에 나섰습니다. 6개월째 이어진 전쟁에도 이란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하자 군사 압박에서 경제 압박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겨냥한 이번 조치로 국제 유가와 미국 내 기름값에도 영향이 우려됩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겨냥한 2차 제재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란과 거래를 계속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오늘 워싱턴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적 왕따 작전이라는 이름의 새 제재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2차 제재 방침은 디지털 자산과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5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을 겨냥합니다. 미국은 또 이란의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석유 수출을 도운 전 세계 60여 개 단체와 개인, 선박도 새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을 위해 자금 세탁을 돕는 기관은 예외 없이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말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6개월째 교착 상태에 빠지자 군사에서 경제 압박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선트 장관은 전쟁 전까지 이란이 수출한 원유의 80% 이상을 사들여온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어떤 나라도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제재와 압박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란 정부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란은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에 보복하겠다고 경고했고 이란 통화 리알화 가치는 이날 달러당 200만 리알을 넘어서며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를 다시 넘어섰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로 국제유가 불안이 더 커질 경우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법원이 75개국 국적자의 이민비자 발급을 사실상 가로막았던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자까지 국적만을 이유로 거부하게 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 정책만을 이유로 비자를 거부당했던 신청자들도 다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1일 75개 국적자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을 사실상 일괄 중단시킨 국무부 정책에 대해 법에 어긋나고 국무장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에 바르가스 판사는 61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이 정책을 명백히 위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러시아, 소말리아, 브라질, 컬럼비아, 아이티 등 75개국 전 세계 국가의 약 40%에 해당하는 나라의 국적자를 대상으로 이민비자 발급을 사실상 일괄 중단했습니다. 동맹국인 요르단과 이집트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통계를 근거로 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가 포함된 가구 가운데 30% 넘게 어떤 형태로든 공공지원을 받았다며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바르가스 판사는 영사가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 재정상태, 교육과 기술을 종합해 적격으로 판단해도 국적 하나로 비자를 거부하게 한 것은 차별금지 조항이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는 2018년 연방대법원이 유지한 여행금지 조치를 근거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당시 사건은 미국 입국 제한이고 이번 사건은 비자 발급 제한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정책만을 근거로 내려졌던 과거의 비자 거부 결정도 무효가 돼 신청자들은 재심사를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재심사에서 다른 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다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낸 이민인권단체 측은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비자 금지 조치로 혼란에 빠졌던 전 세계 수십만 가정의 중요한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국무부는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면서도 비자 신청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심사와 검증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양측에 다음 달 11일까지 소송에 남은 청구를 어떻게 처리할지 제안하는 공동 서한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에 대해 10만 달러가 넘는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해당 방안이 확정될 경우 기존 수수료와 별도로 부과되는 것으로 연간 발급 상한이 적용되는 H-1B 비자 신청 비용이 사실상 수십 배로 오를 것으로 보여 고숙련 외국인 인력의 취업 문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국토안보부가 전문직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3,26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수수료는 기존 H-1B 신청 비용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비용에 추가로 부과되며 미국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마스터스 캡 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미 학생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H-1B를 갱신하는 경우 등 연간 발급 한도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필요한 OPT 비자에 별도로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H-1B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과학기술 등 스템 전문 분야에서 외국인 고숙련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되는 비자로 기본 3년 체류가 가능하고 연장할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천 건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기존 신청 비용은 약 2천에서 5천 달러 수준입니다. 이번 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쿼터 대상 H-1B 신청자는 기존 비용의 10만 3,265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수수료를 통해 매년 약 87억 8천만 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이 재원을 관련 부처에 배정해 이민심사와 사기방지, 국가안보심사, 노동법 집행, 비자심사, 이민법원 운영, 국경 생체 정보 시스템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규정안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던 10만 달러 H-1B 수수료 조치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당시 조치는 1년짜리 대통령 포고령에 근거했으며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법적 근거에 문제를 제기해 시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국토안보부가 별도의 규정을 통해 이 포고령을 정식 제도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0만 달러 수수료 도입으로 H-1B 비자 신청은 이미 급감했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신규 신청은 85건에 그쳤고 70명 정도가 10만 달러 수수료를 납부했습니다. 또 지난해 미국 기업이 신고한 H-1B 비자는 34만 4천 건 정도로 2024년과 비교하면 25% 이상 줄었고 2023년에 79만 4천 건에 비하면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부는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어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재계에서는 고숙련 인력이 미국 내 부족해 외국인 고숙련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반박합니다. H-1B 승인 근로자의 출신국을 보면 인도가 약 71%로 가장 많고 중국이 11.7%, 한국은 약 1%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로이터는 국토안보부의 규정안 제시로 향후 30일간 의견 수렴이 시작되며 연말께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규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미국 기업의 고숙련 외국인 인력 채용과 H-1B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수십 년간 노후화가 진행돼온 BQE, 즉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의 시소유 구간을 전면 보수하기 위해 최대 40억 달러를 투입하는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매일 약 13만 대의 차량이 이동하는 핵심 도로인 만큼 공사 기간에도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브루클린 하이츠 일대 임시 고가도로를 건설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2030년 공사를 시작해 약 10년에 걸쳐 노후된 구조물을 재건하고 완공 후 도로 수명을 약 40년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노후화된 BQE,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의 대대적인 재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뉴욕시가 관리하는 BQE 센트럴 구간으로 브루클린 하이츠 프로머네이드 아래를 지나는 약 0.5마일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1950년대 건설된 트리플 캔틸레버 구조물로 도로가 상하로 3층 겹쳐져 있습니다. 설계 수명을 이미 20년 이상 넘겼고 당초 설계된 교통량의 약 2배 규모인 하루 약 13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면서 부식과 노후화도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뉴욕시는 그동안 차로 축소와 과적 트럭 단속 등 임시 조치를 취해왔지만 부분 보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면 재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총 4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연방정부 지원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정부는 공사기간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30년 임시 우회 고속도로를 먼저 건설한 뒤 2년 뒤인 2032년 BQE 본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임시도로는 컬럼비아 하이츠에서 시작해 브루클린 브릿지 진입로를 거쳐 맨해튼 브릿지 방향으로 연결되며
완공 목표 시기인 2040년 BQE 재건이 끝난 뒤에는 임시 도로가 철거됩니다. 재건 과정에서는 노후 콘크리트와 철근, 도로 연결부를 교체하고 배수시설과 난간, 조명 등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완공된 BQE는 추가로 약 4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번 BQE 재건 논의는 이미 2006년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2018년 보수 조치가 없을 경우 2026년부터 구조물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임시 고속도로 설치 방안이 추진됐지만 브루클린 하이츠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전임 에릭 애덤스 행정부에서도 여러 우려 속에서 추진되지 못한 만큼 이번 맘다니 행정부 역시 교통 혼잡 증가와 고속도로 폐쇄에 대해 불안감을 나타내는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는 그러나 공사를 미룰 경우 공사 비용이 매년 약 1억 6천만 달러씩 추가 발생할 수 있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현재 BQE 구조물 자체는 안전한 상태라고 설명하면서도 내년부터 환경 영향평가에 착수해 2028년까지 토지 검토를 마친 뒤 장장 10년에 걸친 대규모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퀸즈 더글라스톤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이 새벽에 총기 강도를 당했습니다. 외진 골목이 아닌 대로변 편의점이 새벽에 표적이 되면서 한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용의자는 직원에게 총을 겨누고 현금 100달러를 빼앗아 달아났고 경찰은 CCTV에 찍힌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뉴욕 퀸즈 더글라스톤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총기 강도를 당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노던 블루버드는 퀸즈 동북부를 가로지르는 주요 상업도로로 한인들이 자주 오가는 상권입니다. 인적이 드문 외진 골목이 아니라 대로변의 24시간 편의점이 표적이 됐다는 점에서 한인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일 목요일 새벽 4시 30분쯤 노던 블루버드 246-15번지 매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마스크를 쓴 용의자가 매장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에 있던 28살 남성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위협을 느낀 직원은 곧바로 계산대에 있던 현금 100달러를 건넸고 다행히 보고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용의자는 돈을 챙긴 뒤 전기 자전거를 타고 노던 블루버드를 따라 동쪽 마라톤 파크웨이 방면으로 달아났습니다. 뉴욕시경은 사건 이후 매장 CCTV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용의자는 붉은색과 흰색 그래픽이 들어간 검은색 반팔 티셔츠에 검은색 바지, 검은색 야구모자, 선글라스, 흰색 마스크 차림이었습니다. 피부색이 밝은 편이었고 어깨까지 오는 검은 머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확한 성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110일 경찰서 관할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은 체포와 기소로 이어지는 제보에 최대 3,500달러의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더글라스톤과 베이사이드, 리틀렉을 관할하는 110일 경찰서의 강도 사건은 올해 8월 16일까지 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8%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이나 행방을 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용의자를 목격했거나 관련 정보가 있는 시민은 뉴욕시경 크라임 스토퍼스 핫라인과 웹사이트 X 계정을 통해 제보하면 됩니다. 미국 내 15개 주에서 알파파 새싹을 매개로 추정되는 식중독 집단 발병으로 55명이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이 입원했고 아직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네소타의 새싹 채소 생산업체가 유통한 제품을 감염원으로 지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FDA와 CDC에 따르면 이번 집단 발병으로 지난 5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15개 주에서 최소 55명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감염자 가운데 46명은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에 7명은 살모넬라균에 감염됐으며 2명은 두 병원체에 동시 감염됐습니다. 현재까지 4명이 입원했고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이 환자 34명을 조사한 결과 26명, 약 76%가 알파파 새싹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학조사와 유통 추적 결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기반을 둔 에브리띵 스프라우트가 생산 유통한 알파파 새싹이 이번 발병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에브리띵 스프라우트와 칼코 브랜드로 판매됐으며 음식점과 식료품점, 도매업체 등에 공급됐습니다. FDA는 지난 8월 19일 업체 현장 조사와 제품 샘플 채취에 착수했으며
오염 원인과 추가 관련 제품 또는 업체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FDA는 지난해 검사에서 지붕 누수로 물이 새싹 제품 위로 떨어지는 등 위생 문제를 지적하며 Everything Sprouts에 경고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Everything Sprouts는 지난 20일 일부 알파파 새싹 제품을 리콜했습니다. 주요 리콜 대상 로트 번호는 총 5개며 일부는 크런치 프로틴 스프라우트 믹스와 제스티 갈릭 믹스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DA와 CDC는 소비자들에게 냉장고와 냉동고에 칼코 또는 Everything Sprouts 브랜드 알파파 새싹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제품은 즉시 폐기하거나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새싹이 닿았을 가능성이 있는 냉장고와 조리대, 용기 등은 세척 및 소독해 교차 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장균 감염은 복통과 설사, 발열, 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일부 감염은 혈변과 함께 적혈구 파괴로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합병증으로 이어져 급성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5세 미만 어린이와 고령자, 면역 취약계층은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습니다. 살모넬라균 감염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한 뒤 12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설사와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보통 4일에서 7일간 증상이 지속됩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알파파 새싹을 먹은 뒤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 상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네바다주 리노 인근에 대형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주민 약 8만 7천 명이 대피 명령 또는 대피 준비령 대상이 됐습니다. 호크 산불은 가장 최근 집계로 약 15,000에이커를 태웠으며 진화율은 여전히 0%입니다. 주민 3명과 소방대원 3명 등 6명이 다쳤고 일부 주택과 건물이 불탔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조사 중입니다. 산불로 송전시설이 피해를 입으면서 한때 주택과 사업체 등 최대 6만 곳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스 공급도 차단됐습니다. 네바다 주지사는 워시오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 헬기 2대와 병력 60명을 투입했습니다. 당국은 불이 사람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특허 침해와 부당해고 소송에 잇따라 휘말렸습니다. 텍사스 동부연방법원소장에 따르면 특허업체 스텔라 세미컨덕터 테크놀로지스는 지난 7일 삼성전자와 미국 법인이 반도체 미세구조 관련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스텔라는 일부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 반도체, 이를 탑재한 갤럭시 제품을 특허 침해 대상으로 지목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별도 소송에서는 삼성전자 미국 법인의 한인 전직 임원 신희준 씨가 나이와 한국 출신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 북부 연방법원은 지난 17일 연령 차별과 계약 위반 청구는 계속 심리하고 출신국 차별 주장은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뉴욕 지하철과 버스에서 사용하는 충전식 옴니카드를 앞으로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MTA는 약 1년 동안 미뤄진 디지털 옴니카드 도입을 위해 현재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뉴욕시 교육국도 종이 학생 카드가 쉽게 훼손된다는 불만에 따라 올가을 7개 학교에서 학생용 디지털 옴니카드를 시험합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디지털 옴니카드를 이용해 기존과 동일하게 하루 4차례 무료로 승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 날짜와 참여 학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 국내선 여객기 안에서 승객의 노트북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애틀란타에서 댈러스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2398편에서 착륙 약 30분 전 노트북이 연기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승무원들은 불붙은 기기를 배터리 화재용 특수 보관 가방에 넣어 불길을 잡았고 133명이 탑승한 이 항공기는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조종사는 처음에 승객 4명에서 5명이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보고했지만 착륙 뒤 공식 확인된 치료자는 1명으로 현장에서 치료받고 귀가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항공기에서는 리튬 배터리와 관련된 연기, 화재, 과열 사고가 최소 56건 보고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ms 브라더에서 고객님 원하시는 모든 머세디스 벤츠 모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식 숍에서 방사의 전문 세일스팀이 직접 차량 안에 드립니다. 방사의 타고난 서비스 센터 웹사이트에서도 계속됩니다. 웹사이트는 통해 완벽한 모델을 찾아보시고 직원 서비스 센터의 차량 정비에 예약해보세요. 구매와 정비 모두 자택 픽업 위치 딜리버리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헬ms 오더 그룹 계열사인 헬ms 브라더와 함께 오는 고객만의 차량 수요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24일 월요일에 함께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8월의 끝자락에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계절의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헬ms 브라더에서 고객님 원하시는 모든 머세디스 벤츠 모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식 숍에서 방사의 전문 세일스팀이 직접 차량 안에 드립니다. 방사의 타고난 서비스 센터 웹사이트에서도 계속됩니다. 웹사이트는 통해 완벽한 모델을 찾아보시고 직원 서비스 센터의 차량 정비에 예약해보세요. 구매와 정비 모두 자택 픽업 위치 딜리버리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헬ms 오더 그룹 계열사인 헬ms 브라더와 함께 오는 고객만의 차량 수요 여행 시작하겠습니다.